매뉴얼. 자, 이제 길이에 다니는 미터이고 1미터는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량인 길이에 이어 다음으로 설명할 두 번째 기본량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약속한 특정 시각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시간 단위는 초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는 60진법을 사용했고 하루를 24시간,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1초를 정의하고 있을까요?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 번호 55번인 세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의 기본 구조는 중심에는 원자핵, 그 주변에는 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들이 분포하는 영역이 바로 전자 껍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핵 주위에 여러 전자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전자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모든 전자들의 에너지는 같을까요?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두 입자가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는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세지고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의 세기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달라지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달라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력도 물체와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는 질량이 m인 구 하나가 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는 이 물체의 위치를 바닥으로부터 더 높은 위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혹시 구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량을 가진 구가 스스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위치 에너지를 만들면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가 없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구는 없는 위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힘을 써서 원하는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에게 일을 해서 구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를 끌어올릴 때 왜 힘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써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구를 위로 들어올려 위치 에너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의 이동을 가로막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이 중력이 물체의 위쪽 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가해야 할 힘의 크기는 최소한 이 중력의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에 힘을 가해 위로 들어올려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구의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대로 구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이제 물체를 위로 끌어올릴 때 왜 힘을 가해야 하는지가 설명됐습니다. 물체의 이동을 방해하는 힘 때문이고 여기서는 그 방해하는 힘이 중력입니다. 이제 일을 한다는 말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물체의 위쪽 방향으로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력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구를 들어 올려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힘을 거슬러 물체를 이동시킬 때 우리는 일을 했다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하죠? 세슘 원자를 이용해 시간을 정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력과 일, 위치 에너지 같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요.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중력은 우주의 역학적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론 태양과 행성들의 생성, 그리고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 등 우주의 역학적인 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힘입니다. 이제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이고 위치 에너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물체가 바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에너지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우선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선반에 각각 구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선반보다는 높은 선반에 올릴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준면으로부터 구를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구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중력이 우주의 역학적 질서와 관련된다면 화학적 질서는 전자기력이 지배합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은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기본 힘에 포함됩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중력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역학적 질서를 유지하듯 원자와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화학적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암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해의 바탕에는 바로 중력과 전자기력이라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우주라는 자연의 질서는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과 양력이라는 4가지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력과 전자기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가 왜 상호작용과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플러스 전하인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봅시다. 중력의 원인이 질량이라면 전자기력의 원인은 전하입니다. 그렇다면 핵과 전자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핵과 전자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다르면 당연히 중력에서처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도 다르게 됩니다. 중력이 작용해 굴을 위로 끌어올릴 때 우리가 일을 했듯이 전자의 위치를 핵으로부터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전하들 사이에서는 전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며 상호작용하는 거리, 즉 위치에 따라 변한다는 점입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중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핵과 전자도 전자기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거슬러 물체를 이동시키면 우리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자 안의 전자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자처럼 매우 작은 세계를 우리는 미시적 규모의 자연세계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는 거시적 규모의 자연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줘야 합니다. 반면 전자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이와 다른 역학이 작용합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전자는 원자 내에서 핵 주위의 전자 껍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는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1900년대 초반 과학자들은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K, L, M, M 순으로 이름을 붙였고 핵에서 가장 가까운 K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중성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수는 원자 번호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원자는 1개의 전자를, 그리고 6번인 탄소 원자는 6개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와 2개의 전자 껍질인 K와 L 껍질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원자에는 1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는 핵에 가장 가까운 K 껍질이나 그보다 바깥쪽의 L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은 전자를 잡아당깁니다. 따라서 전자를 핵으로부터 더 먼 거리, 즉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동시키려면 이 힘을 거슬러 일을 해줘야 합니다. 거시적인 세계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우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거슬러 일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전자를 더 바깥 껍질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도 누군가 전자에게 일을 해줘야 합니다. 거시적인 세계는 기존의 뉴턴 역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나 전자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이와는 다른 원리로 자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과 전자는 서로 영향을 줬는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되도록이면 적은 에너지, 즉 가능한 한 가장 낮은 포텐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K 껍질에 있으며 이 상태를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즉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핵에 더 가까이 가거나 핵과 충돌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져 오히려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핵과 전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전자 껍질은 핵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핵과 전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 껍질의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핵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는 핵에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을 0으로 두고 정의하기 때문에 핵에 가까워질수록 값은 계속 작아지고 결국 더 큰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0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이 0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 둘을 합한 전체 에너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낮을수록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도 낮아지지만
운동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 보어 모형에서 전자가 K 껍질과 L 껍질에 존재할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왜 음의 값을 가질까요? 이 우주 공간이 완전하게 비어 있고 유일하게 단 한 개의 전자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이 전자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자는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전하를 가진 다른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정확하게 0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우주는 많이 다릅니다.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포텐셜 에너지가 완전히 0인 상태란 상호작용할 대상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왜 음의 값을 가지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우주 공간 속의 전자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주 공간에서 홀로 존재한다면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물체 역시 상호작용할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적 포텐셜이 0인 우주 공간의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정확히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의 우주에서 지구와 물체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자석을 멀리할수록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약해지듯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 역시 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상호작용의 대상이 아예 없으면 포텐셜은 정확히 0이고 상호작용의 대상이 멀어질수록 포텐셜은 무한히 0에 접근합니다. 즉 현실의 우주에서는 포텐셜이 정확히 0이 될 수는 없지만 인력이든 청력이든 관계없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포텐셜은 0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우리는 굴을 들어올릴 때 힘을 주는 이유가 위쪽으로의 이동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가 이 중력에 거슬러 힘을 가해 물체의 위치를 높이면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때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에너지로 전달되고 그 에너지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포텐셜 에너지도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 왼쪽에는 도르래에 연결된 무게가 같은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위치에,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구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에 있는 구를 아주 짧게 아래로 밀어주면 두 구는 곧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높은 위치의 구가 내려오며 낮은 위치의 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텐셜 에너지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구의 위치가 변하고 그에 따라 각 구의 포텐셜 에너지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1이라는 에너지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1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던 구의 위치 변화가 도르래의 줄을 통해 낮은 위치의 구에 전달되며 이 과정에서 높은 위치의 구가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높은 위치에 있던 구의 포텐셜 에너지가 2를 통해 낮은 위치의 구로 전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가 한 1의 양은 두 구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왼쪽의 구가 한 1의 결과 두 구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1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관여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며 따로 저장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금 1이라는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1은 저장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반면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에너지입니다. 만약 1이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물체는 위치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 에너지는 변화에 관여된 에너지의 양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일입니다. 하나의 예로 만약 우리가 1kg의 물체를 1m 높이로 끌어올리려면 얼마큼의 일을 해야 할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올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을 물체에 가해 직접 이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저장된 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일은 저장되거나 이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단지 어떤 물리적, 화학적 변화 과정에 관여한 에너지의 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표면 위에 물체를 직접 들어 올려 위치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위로 들어 올리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력은 거리에 따라 약해지고 충분히 멀어지면 포텐셜은 0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양의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포텐셜 역시 매번 같은 양만큼 증가할까요?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해지고 같은 거리를 이동시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양 역시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충분히 멀어져 중력이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약한 중력을 거슬러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양은 극히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 중력이 거의 없는 먼 거리에서는 같은 거리만큼 더 멀어져도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중력이 0에 가까운 이 상태에서 물체는 사실상 최대 포텐셜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고 우리는 이 상태의 포텐셜을 0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충분히 먼 거리에서는 중력도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이 상태는 우주 공간에 홀로 존재하는 물체와 비슷해집니다. 우리는 이 상태의 포텐셜을 0이라고 정의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충분히 먼 거리에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태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포텐셜 에너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우 약하긴 하지만 물체가 다시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가온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물체가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를 0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포텐셜이 음수라는 말의 물리적 의미가 이해되셨을 겁니다. 충분히 먼 지점부터 지구까지 포텐셜은 항상 음수이며 중력은 언제나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말의 물리적 의미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력이라는 상호작용의 포텐셜 에너지가 왜 음의 값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를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힘의 물리적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설명이 훨씬 더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우선 힘은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고 가속과 감속, 그리고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은 작용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작용 방향 역시 중요합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1차원 X축 좌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 위의 구는 1차원인 선을 따라 원점을 향하거나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구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구가 멀어지면 R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가까워지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한 힘을 이용해 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구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운동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인력이, 멀어지기 위해서는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의 방향을 플러스 부호로, 반대로 가까워지게 하는 방향을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 우주에 오로지 지구와 달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구와 달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은 단 하나입니다. 방금 설명한 좌표계에서 지구를 원점에 고정하면 변하는 것은 두 천체 사이의 거리 R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 상호작용의 세기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식에서 우선 만유인력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글자인 력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식 맨 앞에 마이너스 부호 보이시나요? 이게 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해한 바로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모의 거리 R이 보이시나요? 바로 상호작용의 세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사실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만유인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므로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작용하는 힘도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 눈앞에 낯선 식이 등장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암기 없이도 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력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법칙은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서로 다른 전하가 상호작용한다면 식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곱은 마이너스 부호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전하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인력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원자 안의 전자는 왜 음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풀렸나요? 그렇습니다.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인력이고 따라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음이 됩니다. 이제 전자가 왜 음의 포텐셜을 갖는지에 대한 답은 나왔지만 우리가 그 전에 던졌던 질문은 전자가 왜 K 껍질보다 더 가깝게 핵에 접근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놓으면 물체는 최저 포텐셜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1mm도 남기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원자 내 전자도 마찬가지로 K 껍질보다 더 핵에 접근하거나 핵에 붙어버리면 더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전자의 안정성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전체 에너지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보어 모형으로부터 K 껍질과 L 껍질에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체 에너지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 에너지는 양의 값이므로 음의 포텐셜 에너지로 낮아진 전체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어 모형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크기의 절반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가 핵에 가까워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20만큼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그 절반인 10만큼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2대1의 비율입니다. K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핵에 더 접근하게 되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집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가 핵에 접근할수록 포텐셜은 낮아집니다. 이때 보어 모형과는 달리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보다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더 빠르게 일어나며 그 결과 전체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높은 에너지 상태보다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전자는 에너지가 더 낮은 K 껍질로 되돌아갑니다. 이 현상은 하이전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다시 만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에너지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와 L 껍질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 에너지로 구분된 전자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 중 K 껍질이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원자의 전자는 K 또는 L 껍질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K 껍질에 위치합니다. 자, 이제 전자를 낮은 에너지 상태인 K 껍질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인 L 껍질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일을 해서 올려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거시적인 세계와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우리가 직접 전자에 일을 해주는 것도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거시적 세계에서 물체를 들어올려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켜듯이 전자를 K 껍질에서 L 껍질로 올리는 에너지는 누가 공급하는 걸까요?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빛이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에너지 그 자체이고 전자는 이를 흡수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최저 에너지 상태인 K 껍질에서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이를 통해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빛을 통해 물체와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졌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둘 다 다시 최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물체는 낙하의 기준면으로 내려오고 전자는 높은 에너지 상태인 L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이 됩니다. 방금 전자가 L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전이란 전자가 한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자는 바닥 상태인 안정한 K 껍질에서 빛을 흡수해 불안정한 L 껍질로 들떴다가 빛을 방출하며 다시 K 껍질로 전이 됩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도구인 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빛을 흡수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빛을 방출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전자전이에 따른 스펙트럼 현상은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스펙트럼이 전자전이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원자에서는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본질적으로 일정합니다. 수소 원자에서 두 에너지 준위, K와 L 껍질 사이의 간격이 그 예입니다. 특정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 간격은 본질적으로 일정하지만 외부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온도 등의 영향을 미세하게 받습니다. 이런 미세한 영향을 되도록 작게 하기 위해 선택된 원자가 바로 원자 번호 55번 세슘입니다. 세슘은 외부 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전이는 아무 빛으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에너지 준위의 간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슘 원자의 두 에너지 상태를 A와 B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두 상태의 에너지 간격에 해당하는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면서 전이가 일어납니다. 즉,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보다 더 적은 에너지나 더 큰 에너지는 전자전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빛은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고 공간을 지날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규칙적으로 진동하며 이 진동의 초당 횟수가 빛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진동하는 구는 파동의 진동수를 이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가 한 번 진동해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데 1초가 걸린다면 1초 동안 한 번 진동하는 것이고 이때 구의 진동수는 1Hz라고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초당 100번 진동했다면 진동수는 100Hz가 됩니다. 여기서 진동수는 초당 진동하는 횟수이므로 물리적 단위는 퍼세크입니다. 파동의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초당 더 많은 진동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뜻이며 그만큼 빛의 에너지도 커집니다. 이제 빛의 진동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빛의 진동수가 10억 헤르츠라면 전자기장이 초당 10억 번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동수가 10억 헤르츠인 빛의 에너지는 5억 헤르츠의 진동수를 가진 빛보다 2배 더 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슘 원자의 두 에너지 상태 A와 B 사이에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으로 돌아가
이 빛의 진동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점은 진동수가 두 에너지 준위를 오가는 횟수가 아니라 두 준위 사이에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라는 것입니다. 즉 10억 헤르츠는 전자가 A와 B를 초당 10억 번 오가는 게 아니라 흡수되거나 방출된 빛 자체의 전기장이 초당 10억 번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길이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두 과학자가 걸었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간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두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1955년 미국 해군 천문대의 마코비츠는 천문 관측으로 1초의 길이를 측정했고 영국의 루이스 에센은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세슘 원자를 기준으로 시간이 정의되기 이전까지는 인류는 지구의 자전과 같은 천문 현상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이 미세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코비츠는 달과 별의 위치 변화를 이용해 1초의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물리학자인 에센은 세슘 원자에서 두 에너지 준위 A와 B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는 빛의 진동수를 마코비츠가 측정한 1초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에센이 측정한 빛의 진동수는 정확히 91억 9,263만 1,770Hz였고 바로 이 진동수가 1초의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길이의 기준이 처음에는 지구라는 자연현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상수인 빛의 속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라는 기준 역시 자연에서 일어나는 천문현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즉 길이와 시간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정확한 1초의 길이와 세슘 원자 전이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알 수 있었고 1967년에 1초의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측정 결과 1초 동안 세슘 원자 전이에 관여하는 빛의 진동수는 약 91억 9천만 헤르츠로 나타났고 이 결과가 1초의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길이의 기준인 미터를 정의할 때 빛의 속도를 이용한다고 했죠. 이때 빛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말하는 1초는 바로 세슘 원자 시계로 정의한 1초입니다. 그런데 60년 이상 사용해온 세슘 원자 시계는 시간의 정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 앞으로 스트론트 원자 시계로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세슘 원자는 약 91억 헤르츠인 반면 스트론트 원자는 약 429조 헤르츠로 훨씬 높아 정밀도가 수백억 년의 1초 수준에 이릅니다. 세슘 원자 시계의 오차가 수천만 년의 1초 수준인 반면 스트론틀 원자 시계는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1초 정도의 오차만을 가집니다. 이처럼 정밀한 시간 측정은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GPS 기반 내비게이션의 오차를 수미터에서 수센티미터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론틀 원자 시계의 정밀도는 심지어 고도에 따른 중력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을 바꾸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직접 측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더 강한 지표면 근처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고 이 차이를 스트론틀 원자 시계로 실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의 기준인 미터와 시간의 기준인 1초를 살펴봤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기본량의 기준이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